자, 칸트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 그러니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빈칸부터 채워봅시다. 양심에서 비롯된 행위, 그리고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도덕 법칙에서 비롯된 행위,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이성에서 비롯된 행위를 칸트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칸트에게는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 수많은 변수와 우연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나의 의지. 그래서 선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해 봅시다. 자, 양심에서 비롯된 행위. 내 양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내가 그것을 행위의 동기로 삼고 책임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도덕법칙에서 비롯된 행위. 자,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자, 그러니까 인간이 따라야 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을 도덕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서 비롯된 행위 또한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네 번째, 의무의식.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적 경향성과 이성을 함께 지닌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경향성이 추구하는 바가 늘 도덕법칙, 선의지랑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법칙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에서 비롯된 행위 또한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 실천이성에서 비롯된 행위. 자, 실천이성이란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자율의 개념과 참 닮아있죠. 그래서 이러한 도덕법칙을 세우는 것이 실천이성이다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했을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듣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눈에 익으면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칸트는 이렇게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를 양심, 선의지, 도덕법칙, 의무의식, 실천이성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다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가? 선생님, 이것의 정의를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교육과정 내에서는 양심, 선의지, 도덕법칙, 의무의식, 실천이성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건 제 영역이고, 여러분은 칸트에게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는 이런 표현들로 나오는구나, 기출표현에서 아마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칸트에게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위에서 이미 다 했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자연적 경향성. 경향성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를 고려한 행위. 그리고 세 번째,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 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위에서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이야기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 동정심, 다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동정심, 이러한 것들은 칸트에게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를 고려한 행위. 그러니까 이익이나 유용성을 고려한 행위. 아까 전에 위에서 행위의 결과라는 건 수많은 변수와 우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부름을 하면 남는 잔액은 내 용돈이 되겠지. 내가 설거지를 도와드리면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이러한 결과, 그러니까 남는 잔액,
그리고 부모님이 칭찬,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입니다. 자, 즉, 이건 조금 써볼까요? 즉,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정직한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그러면 계속 쓰고 할까? 의무에 일치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야 도덕적 가치를 지니. 자,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위가 끝났을 때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정직한 행동일 경우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의무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동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과를 고려해서 나는 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했어. 나는 그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내가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나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용감한 시민상 표창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결과를 고려한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정직한 행동이야. 다른 사람을 구한 건 정직한 행동이잖아. 그런데 그것은 의무로부터 비롯된,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도덕법칙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칸트는 원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는 칭찬받을 만하나, 마땅히 칭찬받을 만하나 도덕적 가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 이 부분을 조금 잘 구분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칸트 사상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도덕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칸트는 도덕 법칙을 제시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언명령과 장언명령.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언명령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가를 여러분은 임시적 인이라고 해석하면 좀 편할 겁니다. 임시적이기 때문에 늘 변하죠. 자, 그럼 반면 정언명령은, 이 부분 필기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정언명령에서는 이 정자를 정해져 있다라고 해석합시다. 정해져 있음. 그러면 변하지 않겠네. 요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가언명령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정언명령을 설명하는 것이 아마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가언명령, 임시적이다, 변한다. 조건적 명령을 얘기합니다. 조건적 명령. 조건이 달려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A 하려면 B 해라 라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만일 무엇 하려면 무엇 해라 라는 형식을 가지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부모님을 반대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용돈을 받고 싶으면 부모님을 도와드려라 라는 형식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A와 B의 특징을 잘 알아봅시다. 이 A와 B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죠? 늘 변해요. 뭐 칭찬을 받고 싶으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죠? 돈이 낫겠네요. 자, 용돈을 받고 싶으면 다림질을 해라. 용돈을 받고 싶으면 빨래를 개라. 용돈을 받고 싶으면 심부름을 해라. 와 같이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A와 B는 늘 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온 명령, 조건적 명령의 특징은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수단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용돈을 받기 위한,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반대로 정언 명령은 아까 전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해야만 한다라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라는 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라는 무조건적 어떤 조건이나 상황 이런 거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너는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너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라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무조건적 명령을 우리는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언명령은 행위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칸트는 이러한 늘 변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가온 명령이 아니라 조건이나 상황,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져도 해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 명령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형식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형식을 가진다라는 건 이 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틀을 가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언 명령에는 두 가지 형식, 대표적인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그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문장 구분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 쓰면 됩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첫 번째 정언 명령의 형식은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부러 다 쓰게 한 이유는 외우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서 내 의지의 준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준칙은 개인의 주관적인 행동 원리를 얘기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행동 원리. 그리고 다른 원문에서는 경륜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너의 개인적, 주관적 행동 원리가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개인적인 행동 원리가 모든 사람의 행동 원리가 되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편적 입법의 원리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의 행동 원리. 자, 이 문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 의지에,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행동 원리가 언제나 모든 사람의 행동 원리가 되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편화 가능성을 중시했다라고, 가능성 적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혜지쌤의 개인적인 주관적 행동 원리를 불리한 상황이 오면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걸 혜지쌤은 개인의 행동 원리로 삼았어요. 내 개인적인 준칙으로 삼았어. 근데 이걸 정원 명령의 첫 번째 형식에 넣어보는 겁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혜지쌤만의 개인적인 그런 준칙을 보편화해 봅시다. 자, 내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자, 보편화를 한다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충렬여고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성적 존재라면 모두가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오면 거짓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모두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없겠네 라고 결론이 납니다. 다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개인적인 준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편화시켰더니 나도 거짓말, 너도 거짓말, 우리 모두 거짓말. 자, 그러면 서로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고 그것은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없겠네라는 결론이 떨어지죠. 자, 그럼 그것은 나에게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모든 준칙은 보편화 가능할까? 안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준칙. 그러니까 준칙은 개인의 행동 원리잖아. 근데 모든 준칙이라고 하면 개인의 모든 행동 원리가 보편화 가능한가?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불리한 상황이 오면 이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이것은 보편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 모든 준칙은 보편화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도 이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니은 적어봅시다.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자, 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자, 여러분 여기에서 동시에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언명령의 두 번째 형식이에요. 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라는 건, 자, 우리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인간을 수단시할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지을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집 짓는 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집을 좀 지어주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서비스지. 우리가 카페 음료를 전부 다 만들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음료를 받아간다든지.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집을 지어줄 사람, 그리고 뭐 내 음료를 만들어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서, 인격으로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쌤이 파스쿠치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진상이란 진상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황과 조금 적절한 진상 고객분을 한번 설명을 하자면, 아침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고객분이 계셨는데 선생님한테 맨날 돈을 현금으로 촥 던졌어요. 착 던지면서 알지?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러 오니까 딱 돈을 탁 던지면서 맨날 시키는 거, 이렇게 시키던 거를 좀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서 그 손님 분은 나를, 선생님을 수단시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알바생으로 존중해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커피를 타줄 사람, 내려줄 사람. 그래서 그냥 돈도 픽 던지고, 선생님이 이제 아메리카노를 드렸을 때도 이렇게 촥 손으로 이렇게 되게 낚아채듯이 가져가셔서 쏟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인간을 수단시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간 존엄성을 중시했다 라는 특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또 가끔 잘 빼먹는 표현이 있어요. 너 자신과 라는 부분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는 또 잘 기억을 해요. 근데 언니들 보니까 그 너 자신과 라는 부분, 나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